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남부에서 모기 매체 전염병인 치쿤구니아 열병이 급속히 확산하며 타이완에서도 첫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중부 거주 40대 여성이 중국 광둥성 포산, 선전 방문 중 모기에 물려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발열과 발진, 관절통이 나타났고 현재는 완치됐지만 건강 모니터링이 이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첫 확진 발표 이후 광둥성에서만 약 8천 명이 감염됐습니다. 발병 중심지 포산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 건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홍콩과 마카오, 후난성으로 퍼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119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케냐, 인도, 인도양 섬나라 등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으며 유럽 16개국과 미주 지역에서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감염자는 약 24만 명, 사망자는 90명에 달합니다. 치쿤구니아는 아에데스 모기가 전파하며 발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합병 증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없고 대증요법만 가능하며 WHO 승인 백신 2종이 있으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미국 CDC는 광둥성에 2단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드론과 모기 유충 포식 어류와 곤충 방사, 살충제 살포 등 전방위 방역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가정에 직접 들어가 고인물을 점검하고 약국에서는 증상 관련 약 구매자 신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코로나19 당시의 강력한 통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일부 시민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산 인근 도시의 방문객 모니터링 조치와 야간에 아동 혈액을 채취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며 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태풍과 폭우가 잦아지면서 치쿤구니아와 댕기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어 방역에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로 알려진 흰긴 수염고래, 일명 대왕고래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현상이 관찰돼 과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최근 국제학술지 PLOS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해저에서 6년간 수집한 음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왕고래의 발성이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먹이 공급원인 크릴새우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뒤에는 기후 변화와 해양 오염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왕고래의 노래는 짝짓기와 무리간 교신 등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먹이 확보가 어려워진 고래들이 에너지를 모두 먹이 탐색에 쏟으면서 노래를 부를 여력이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의 존 라이언 해양생물학자는 고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만 매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폭염은 2013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블롭이라 불리는 대규모 고수온 현상이 베링해와 알래스카에서 북미 동부 해안으로 확산되며 일부 해역 수온을 평균보다 섭씨 2.5도 이상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성 조류가 번성하고 크릴새우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이 대규모로 폐사했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켈리 베누아 버드는 기온과 해수 온도 상승은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양 생태계 구조 자체가 바뀌어 크릴새우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왕고래는 크릴새우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피해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되는 한 기후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며 이미 전 세계 바다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초과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베누아 버드는 북미 서해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대왕고래조차 먹이를 찾지 못한다면 이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기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왕고래의 침묵이 단순한 개체 행동 변화가 아니라 지구 해양 생태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징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대리 임신 로봇이 1년 내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 선전의 로봇 업체 카이바 로보틱스 창업자 장치평 대표는 최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인공자궁 기술을 활용해 임신부터 분만까지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재현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라며 시제품은 1년 안에 공개되고 가격은 10만 위안, 약 1,93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기존 시험관 아기나 대리모 임신과 달리 로봇 엄마의 체내에서 태아가 발달한다며 인공 양수를 채운 인공 자궁을 휴머노이드 로봇의 복부에 결합해 착상부터 자연 분만까지 전 과정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공 자궁 기술은 이미 성숙한 단계이며 로봇 체내에 이를 이식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정과 착상 과정 등 구체적인 기술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자궁 환경을 모사해 자궁 밖에서 수정란 혹은 배아가 태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현하는 인공 자궁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태아연구센터가 인공 자궁에서 초미숙 상태의 양을 키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공자궁 연구는 임신과 출산 대체가 아닌 미숙아 생존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수정 후 14일을 넘는 인간 배아 실험을 금지하고 있어 로봇이 실제로 인간 아기를 출산한 사례는 없습니다. 카이바 로보틱스 또한 기존에는 배달과 안내 로봇을 제작해온 업체로 생명공학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 중국 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웨이보와 바이두 등 포털에서 세계 최초 임신 로봇 관련 게시물이 8천만 회 넘게 조회됐고 가격이 더 비싸도 사고 싶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황당하다며 실제 구현 가능성을 불신하는 반응과 맞춤형 아기, 불법 난자 거래 우려, 법 제도 부재 등 윤리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임신이 어려운 가정, 비혼 여성, 동성 커플에 새로운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초 타이틀을 내건 로봇 이벤트를 잇따라 열며 기술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임신까지 대체하는 기술의 등장은 과학적 도전과 더불어 전례 없는 윤리, 법률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북미 해양에서 불가사리 60억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의 원인균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2013년부터 멕시코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불가사리들이 피부 변색, 병변, 팔 절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고 개체 수는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불가사리 소모병이라 부르며 원인 규명에 나섰고 최근 국제공동연구팀이 주법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전염병의 원인은 비브리오 팩테니시다, 박테리아의 변종 FHCF3균이었습니다. 이 균은 따뜻한 해수에서 번식이 활발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확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질병은 해바라기 불가사리를 비롯해 20종 이상의 불가사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해바라기 불가사리는 최대 1m까지 자라며 최대 24개의 팔을 가진 대형 불가사리로 성게를 포식해 다시마 숲을 유지하는 핵심 포식자입니다. 그러나 불가사리 급감 이후 보라 성게가 폭발적으로 번식했고 이들이 다시마를 갉아먹으면서 북부 캘리포니아의 다시마 숲 95%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마 숲은 수천 종의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 기반이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은 성게 제거와 다시마 복원 작업을 병행하며 해바라기 불가사리의 인공 번식, 재도입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몬터레이 연구소에서는 건강한 개체를 길러 방류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성게 개체 수를 조절하고 해양 생태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병원균의 전파 경로와 생태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경고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무분별한 재도입은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 불가사리는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위기 단계의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발견이 북태평양 연안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이퍼큐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기존 1인 1컴퓨터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은 양자 가상 머신 기반 가상화 기술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상 머신 원리를 양자 환경에 적용한 것으로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독립적인 가상 공간으로 분할해 각 사용자가 서로 간섭 없이 병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 배치, 관리 프로그램인 스케줄러는 테트리스 게임에서 블록이 빈틈없이 들어가는 마스터 테트리스 플레이어처럼 자원을 최적 배치해 유효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이즈도 해결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QVM 주변에 버퍼 큐비트 층을 둬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이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대기 시간이 최대 40배 단축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수가 10배 증가했습니다. 과거 며칠이 걸리던 연산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7월 제19회 유즈닉스 운영체제 설계 및 구현 심포지엄에서 공개됐으며 IBM의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 브리즈번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하이퍼큐를 IBM을 넘어 다양한 제조사의 양자 하드웨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연구와 금융,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비록 금융권은 아직 블록체인에 머물러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인 연산 혁신을 이끌 경우 시장 지형에도 큰 변화를 몰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구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양자 컴퓨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입증한 첫 사례로 향후 전 세계 양자 인프라 구축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도약이라는 표현처럼 미래의 컴퓨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1세기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코리아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세계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니즘은 단순히 한국적 요소를 넣는 수준을 넘어 창작의 출발점과 감정선, 디테일까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되 이를 세계가 이해하는 글로벌 언어로 구현하는 전략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은 이 작품을 문화적으로 100% 한국 영화라고 정의했습니다. 100% 미국 자본과 영어로 제작됐지만 내용과 본질은 한국의 정서와 전통, 그리고 한국인의 리액션과 감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코리아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대한 한국식으로 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표정, 제스처, 반응은 모두 한국인이 평소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영어로 대사를 하더라도 입모양은 마치 한국어를 말하는 듯 설정했고 K-팝과 무속, 민화, 전통 음식 등 한국적 디테일을 현대 팝 장르와 결합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에게 코리아니즘은 곧 영어로 제작돼도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 모든 디테일에서 한국 감성과 방식을 구현하는 것,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표현을 추구하는 것, 글로벌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과거 서구가 경험한 문화 열풍의 새로운 장을 여는 움직임입니다. 18세기 유럽의 튀르케리, 19세기 시누아즈리, 19에서 20세기 초 자포니즘이 각각 튀르키예, 중국, 일본 문화를 모방하고 소비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K-뷰티와 K-푸드는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냉동 만두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가 4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은 네이버 맵과 교통카드를 이용하며 한국인처럼 생활하려 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SNS를 통해 세계인은 한국의 말투와 제스처, 먹거리, 패션을 직접 경험하며 코리아니즘을 소비합니다.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시대입니다. 코리아니즘의 21세기는 세계 문화사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배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능지수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의 일부 스타트업들은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여러 배아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미래 IQ 예측치를 제공하고
부모가 원하는 배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용은 최소 $6,000에서 최대 $50,000, 한화로 7천만 원에 달하지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누클리어스 지노믹스 창업자 키안 사대기는 실리콘밸리는 IQ를 사랑한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과 지적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사샤 구세브 교수는 이를 실리콘밸리 능력주의의 극단적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유전 최적화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탠퍼드대 행크 그릴리 교수는 부유층이 슈퍼 유전자를 가진 계층을 형성해 나머지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윤리적 고민보다 결과 중심의 선택이 두드러집니다. 일부 부모는 배아의 IQ, 질병 위험 예측제를 받아 스프레드시트로 자체 계산식을 만들어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산 운동을 벌이는 시몬, 멜컴 콜린스 부부는 99% 지능 100분위 수를 보인 태아를 선택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Q 예측 정확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샤이카르미 교수는 평균 3에서 4점 정도 향상 가능하지만 신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높은 IQ 배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유전자 기반 자녀 선택은 과학과 윤리 그리고 미래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년째 이어진 기록적 폭염이 생활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때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이 이제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극심한 더위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게 되면서 유럽이 마침내 에어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불모지로 불렸던 프랑스는 2016년 14%였던 가구 보급률이 2020년 25%까지 상승했고 2035년에는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보급률이 급증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온라인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와 다이킨 등 제조업체는 설치 인력 훈련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유럽의 급격한 온난화가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으며 파리의 냉방도일은 2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벨기에 브뤼셀의 여름 기온도 과거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기간이 40년 전보다 길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극우 국민연합당 마리 르펜 대표는 냉방 부족이 공공서비스 마비를 초래한다며 대규모 설치 계획을 공약했지만 녹색당과 파리시는 도시 녹화, 건물 효율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어컨은 부적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도 보수 성향 르피가로는 생산성과 건강보호를 이유로 찬성, 좌파 르베라시옹은 환경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이탈리아 가구 절반, 스페인 40%, 프랑스는 20에서 25%만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과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 냉방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1,800여 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습니다. 더위가 일상이 된 유럽에서 에어컨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영화 속 장면처럼 순간에 끝나는 암 치료 기술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름은 플래시 양성자 치료인데요. 방사선을 초고속, 고설량으로 쏴 단 1초 만에 치료를 끝내는 차세대 암 치료법입니다. 보통 양성자 치료는 한 번 받는데 2분에서 4분, 보통 10번 이상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초당 40g 이상의 속도로 방사선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양을 한 번에 쏘아줍니다. 이 말은 곧 환자가 치료받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병원에 오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빛의 60% 속도로 가속시켜 암세포에 직격탄을 날리는 방식입니다. 플래시는 여기에 터보 모드를 켠 것처럼 초고속으로 강력한 방사선을 쏘지만 정상세포에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번에 조성구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값비싼 특수 장비 없이도 국내 병원에서 이미 쓰고 있는 장비로 초고속 치료 환경에서 방사선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목표 지점 오차를 1mm에서 0.4mm로 줄여 깊은 부위 암도 정밀 저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조 교수는 플래시는 정상 장기는 살리고 암세포만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며 앞으로 5번 이하 치료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환자의 치료 경험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과 손잡고 2024년부터 플래시빔 구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박희철 양성자 치료센터장은 짧고 편한 치료로 환자에게 더 큰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안에 암 치료가 단 한 번에 찰나로 가능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첨단 과학이 만들어갈 미래 의료 기대가 큽니다. 영국과 브라질 공동 연구팀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발견은 우주에서 블랙홀이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한계치에 근접한 규모로 천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츠머스대와 브라질 히우그란지 도술 연방대 연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유럽 남방 천문대 초거대 망원경 관측 자료를 분석해 태양 질량의 360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보다 약 1만 배 무겁고 우주 이론상 최대 질량인 500억 태양 질량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 블랙홀은 2007년 발견된 우주 말발굽이라는 중력 렌즈 은하계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6억 광년 거리의 전경 은하와 190억 광년 거리의 배경 은하가 만들어낸 말발굽 모양의 아인슈타인 링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전경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100배나 크며 은하가 클수록 중심 블랙홀도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과 부합합니다. 연구진은 중력 렌즈 효과와 은하 내부 별들의 이동 속도를 함께 분석해 질량을 산출했습니다. 이전에도 40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된 블랙홀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오차 범위가 35% 이내로 좁혀진 사례는 드뭅니다. 특히 이번 대상 은하는 화석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는 수십억 년 동안 주변 은하들을 모두 흡수하며 단독으로 남은 거대 은하로 원래 동반 은하에 있던 블랙홀들이 합쳐져 초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활동이 미약한 휴면 블랙홀의 탐지와 질량 측정에도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대 블랙홀이 은하의 가스 응축을 막아 별 탄생을 억제하는 과정, 그리고 은하 블랙홀의 최종 진화 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5억 년 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질 경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거대한 블랙홀과 화석 은하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